뭐 말씀을 하고 먼저 진행을 하고 좀 계시지 뭐 이렇게 또. 제가 해야 되나요? 링컨님이 예. 해주시죠. 바빴겠습니다. 오희석 법조팀장님. 네, 어제 정신없었습니다. 예. 간만에 바빴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좀 쉬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 끊임없이 사건이 돌아가고 있어서 예. 쉬진 않고 이제 취재는 또 계속 하고 있어야지 되니까요. 그렇죠. 예. 현장의 기자들은 하여튼 매일 쉼없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소셜 라이브에 나온 거는 얼마 만입니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해 연말에 그 한 해 정리하는 사건 정리하면서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올 들어서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야, 영광입니다. 아유, 저기 유저분들이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희석 법조팀장은 법조팀을 언제부터 이끈 거죠? 2016년 12월부터 2016년 12월. 네, 그때 이제 최순실 특검이 시작됐을 무렵부터 와서 예.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국면을 정말 온몸으로 이제 맞아가며 네, 기사를 쏟아냈던 오희석. 그러니까 저희 법조팀이 여러 일들을 많이 했었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제 옆에 있는 또 한민영 앵커도 바로 직전까지는 법조팀 소속이어서. 저희 팀장. 저희 팀의 최고 에이스 기자였습니다. 그래요? 네. 취재도 잘하고 각각 따로 들었을 때는 좀씩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원래 앞에서 칭찬을 열심히 하는데 네,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네. 서로 이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정말 그 화면에는 자주 나오지 않았지만 법조팀 소속 기자들이 뭐 한민용 기자 많이 나왔고 네. 또 그리고 숨숨이 선배. 심수미 기자, 뭐 서복현 기자 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는 법조팀 기자들이 저 사람들이구나 했겠지만 그 법조팀을 다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네. 오희석 저희의 법조팀. 기사를 한자 한자 이렇게 네. 데스킹 해주셨던 저희의 데스커 굳은 일을 하고 기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걸 읽어드리고 싶지만 네, 저희의 이제 예. 부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듯이 드디어 이제 그 긴 시간을 끌었던 국정농단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상고심이 네. 끝났기 때문에 모든 걸 오늘 완전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희석 법조팀장이 직접 나왔다는 점, 네. 저희 유저분들이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또 소셜 라이브 즐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 가지 정정을 해야 될 건 그 최종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파기환송돼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판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디테일에 약합니다. 또 법조팀장 앞에서. 예. 뭐 저희 금요일에 이제 항상 하고 시작하는 거 있으니까 먼저 또 하고 가죠. 예. 지난 한 주 동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오희석 선배가 1년 만에 오신 거니까 한번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을 하나 골라서 읽어주시면. 그럼 네, 네. 저는 저희 뉴스룸에서 일본 방사능 관련해서 탐사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요. 일본 방사능 관련인데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위험 수치를 측정하는 단체가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서 뉴스룸에서 도쿄 올림픽이 이루어지는 곳에 방사능 수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보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도 윤세미나 선배 나와서 일본 다녀와서 방사능 수치 다 쟀던 거를 또 네. 소셜라이프 프라이데이에서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일본 측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공개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저희 매체가 가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일본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선수들이나 또 이제 보러 가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 문제와 또 직결될 수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 문제도 이제 항상 계속 나오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형사 노출. 방송에서 이 흉악범 얼굴을 가리고 얼굴이 비춰지면 안 되는 형사의 얼굴이 공개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복 근무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방송에서 얼굴이 공개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방송에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인가요? 외국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반대로 반대로. 우리 수사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 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검사도 있고 수사관들도 있는데 네. 그뭐 피의자들 소환돼서 조사할 때나 보면 옆에 같이 오면서 얼굴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예. 근데 그런 경우에 보면 직접 연락을 해서 좀 얼굴이 안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부분은 좀 추측이 되긴 합니다. 예. 마지막 곳 한민용. 네, 앵커가 저도 이거 매번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자 표기 관련해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우리 되게 많이 아는 헐리우드 배우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한국어로 옮겼을 때는 리오나도 디캐프리오라고 그렇습니까? 예. 리오나도 디캐프리오라고 써지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네. 그게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따르면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공동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한 그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방송에서 만약에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 이렇게 얘기하면 순간 들으시는 분들이 누구지? 하실 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좀 주셨는데 네, 저희도 정말 이거 늘 고민하잖아요, 선배.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최재원 기자 나와서 비하인드 뉴스 할 때 성룡과 주윤발 이야기 했었는데 그것도 청룡과 주윤발이 뭐였죠? 저울운파인가? 예, 저울운파. 예, 그렇게 읽어야 될 텐데 그렇게 청룡과 저울운파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또 금방 이해하실 유저분들,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도 궁금해서 이제 많이 쓰는 부분으로 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저희는 어쨌든 네. 국립국어원의 표준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지 되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군요. 네. 예, 그러네요. 중요한 역할을. 저희 뭐 알라바마 뭐 이렇게 많이 네, 하는데 네, 엘러베마 네, 네, 뭐 네, 이렇게 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또 맞아요. 맨하탄도 맨하탄 하면 안 되고 맨해튼 해야지 되고 네. 어렵습니다. 저희의 고충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국정농단 특검이 시작될 때부터, 그 전에 뭐 특수본 수사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지금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다 지켜보셨잖아요. 야, 이거 보세요. 원래 보통 저희 소셜 라이브 출연을 하면은 기자들이 A4 용지 뭐 두세 장에다가 빼곡하게 이제 네. 할 이야기를 적어서 오는데 한 장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네. 한 장도 들고 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메모만 아주 이 영업 비밀인데. 예. 네. 고풍스럽게 아. 역시 팀장님답게 네, 네. 궁금해하실 만한 것을 이렇게 예. 조금 네.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가장 아무래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뭐가 바뀌었냐. 그럼 어제 뭔가 많이 바뀐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게 바뀐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항소심 판결문보다 판결문 양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 입장에서 박수 친 거죠? 네, 맞습니다. 받아치는 양이 저희가 줄어들었으니까. 봐야 하는 양이. 아, 실제로 그런 거군요. 그 주문 이제 낭독하는 거 들으면서도,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원래 세 건의 네.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 사건들이 다 합쳐진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점은 그 1심하고 2심 재판부는 각각의 사실관계, 범죄 네. 사실관계를 아주 치밀하게 다퉈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만 대법원은 그것과는 다르게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일단 판결문 자체도 굉장히 가볍고 또 내용도 사실 1, 2심 때보다 사실관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그 대법원 판결치고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하고 최순실 씨의 판결문에 있는데 특히 최순실 씨 판결문에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죠. 예. 어느 부분을 법조팀장으로서, 어느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까? 일단 그동안 이제 최근에 선고를 앞두고 나온 보도들이 다 이 말세마리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 말세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뇌물로 인정됐을 때 네.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예. 사실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말세마리도 중요한데 이
부정한 청탁과 승계 작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네. 판단이 될지 그것이 사실은 제일 관심사였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일단 뇌물 사건에서 보면 이제 그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그 승계 작업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승계 작업이 있었던 것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뇌물과 관련해서 대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부탁할 만한 거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내가 부탁할 거리가 없이 그냥 선의로 선물을 준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뇌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네.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그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승계 예. 작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네. 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도 판결 주문을 읽으면서 주문하고 선고 내용을 읽으면서 승계 작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승계 작업이라는 거는 원래 없던 용어예요. 그쵸. 그거는 네. 그 특검에서 특검에서. 공소장에 예. 포함을 시켜서 넣은 논리였는데 사실 그것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서 인정을 하고 읽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되게 있습니다. 맞아요. 센세이션한. 네. 그리고 사실 승계 작업 아마 이제 좀 잊혀지신 분들도 많을 텐데 승계 작업은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에 자기의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박 정부에게 청탁을 할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 게 강요가 아니라 뭐 자기도 청탁할 부분이 있었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예. 아주 역시 전직 법조기자 굉장히 잘 설명. 좋은 팀장에게 잘 훈련을 받고 네, 교육을 그럼요. 받았다고. 네. 예. 그런 하산할 얘기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혼자 하산한. 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많이 이제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말세말인데 예. 그렇죠. 하도 사람들이 말세말이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궁금해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그 승마 선수였기 때문에 예. 그 말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나온 대목인데 이게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뇌물로 인정이 됐는데 그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게 뇌물이 아니다라고 본 네.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말이 누구 거냐라는 예. 부분이었는데 소유자가 지금 삼성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최순실 그렇죠. 쪽으로 되어 있느냐. 최순실 그래서 최순실 씨 거냐 아니면 삼성 것이냐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걸 삼성 거라고 본 거죠. 예. 왜 그랬냐면 그 말에 기록되어 있는 그 패스포트라고 해서 거기 이제 소유자를 삼성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말을 무료로 쓰는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본 거는 맞지만 그렇죠. 그 말 소유주는 여전히 삼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뇌물로 준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런 판단이었던 거죠. 근데 예. 이제 대법원에서 그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는 이 말이 실제로 뭐 그 표시 자체는 삼성 것이라고 되어 있을지 네. 몰라도 이 말의 실질적인 사용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최순실 씨에게 있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그 뇌물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 내용 자체를 똑같이 맞춰서 예. 다시 돌려보내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왜냐면 말 세 마리가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게 준 사람은 뇌물이 아닌데 또 받은 사람은 맞대 이렇게 그렇죠. 판단이 엇갈렸거든요. 항소심까지는 그랬던 거죠. 예. 근데 그게 예. 이제 통일이 된 케이스가 된 거죠. 예. 이 책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유저분들, 익숙하지 않은 유저분들도 네. 있을 거예요. 보통 저도 아까 그렇게 하긴 했지만 네. 대법원 판결 끝났으면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죠. 파기환송이 됐다라는 네, 네. 거는 어떤 건지도 한번 유저분들한테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면 1심, 2심, 3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심은 보통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첫 재판, 그다음에 두 번째 재판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고 나면 다시 불만을 갖거나 아니면 이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항소를 하면 2심 재판을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든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쪽에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거든요. 이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확정이 되는 경우. 예. 근데 이제 파기되는 경우는 뭐냐면 법률적으로 뭐 법리 판단을 그 원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2심 재판부에서 제대로 예. 못했다. 그랬을 때는 이거 다시 재판해라 예. 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파기, 환송했다. 예. 이렇게 표현을 쓰고요. 그러면 다시 직전에 재판을 했던 그 고등법원, 2심은 보통 고등법원에서 하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2심을 고등법원에서 하면 그 고등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그 사건을 받아서 다시 재판을 하게 돼요. 했던 재판부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다른, 재판부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또 상고를 재상고를 하면 또 다시 대법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건 그 형사 사건도 민사 사건 똑같은데 예.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최근까지 했던 그 강제징용 사건. 예, 맞아요. 그 경우에 보면 1, 2, 3심 거쳐서 대법원 갔다가 파기되면서 고등법원에 왔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왔었던 것이었죠. 네. 그러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연됐다 예. 사건이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재상고가 돼서 올라갔던 게 또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또 예. 올라가고 무한 반복이 될 가능성도 있는 사실은 겁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 아주 간혹 네. 다시 또 파기돼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 경우에 왜 그러냐면 처음에 파기해서 내려보낼 때 이런 부분에 맞춰서 다시 심리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 각급 법원이 다 독립이 되어 있거든요. 예. 판사들도 독립돼 있고 재판부도 독립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예. 다시 또 그 파기환송심하는 재판부가 대법원이 결론낸 것과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면 대법원에 올라가서 다시 또 깨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예. 그런 사례들이 아주 없진 않고요. 예전에 이재현 CJ 이재현 씨 그랬던 기억이 얼핏 있는데 잘. 이게 이례적인 경우지만 굳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또 이 기간이 최종적인 그렇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또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네. 점도 또 있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이 말세말이랑 또 그 동계 영재 영재 스포츠 센터 이게 네. 추가로 뇌물로 인정이 된 거죠 이번에. 네. 그러면은 액수가 얼마 정도 늘어나요? 일단 말값이 34억 정도 네.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계 센터에 지원한 금액이 16억여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50억 50억 정도가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어제 오늘 다 보도된 내용에 뇌물 액수 자체는 한 86억 원 네. 정도로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에서 사실상 그 뇌물 부분, 삼성 뇌물 부분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아마 86억 원에서 다른 변동이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예. 이렇게 액수가 한 50억 정도 올라가면 그 형량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도 그렇고 이제 네. 언론에서 다 그 형량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 뭐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뭐 늘어날 수 있어요 형량이. 이제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뇌물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이게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고 해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 혐의가 적용돼서 이제 형량이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형량을 언론에서는 쉽게 얘기를 네. 하는 건 좀 네. 신중하지 못한 것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파기환송되고 나서 그 재판부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으면서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이디 기지개 쓰시는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파기환송이 되면은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거의 다 인용이 된다고 봐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뭐 다시 재판을 하면서 또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부분에서 조금 더 바꿔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또 있는 거고요. 네.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볼 수 그러니까 있는 가능성은 거고. 예. 사실은 정말 마지막에 확정 판결 되기 전까지는 네. 다 열려 있다고 다 보시면 열려 되는 것 있는, 같아요. 네. 예. 어제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인도 좀 이야기를 인터뷰를 좀 하던데 그걸 보니까 좀 다음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렇게 좀 다투겠구나 이들의 전략은 좀 어떻겠구나 이런 게 또 감이 오셨죠. 네.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그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게 이재용 부회장 판결문이 그 판결문 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뇌물 부분이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예. 그 묵시적 청탁이나 뭐 승계작업 관련한 부분이 별로 없고 오히려 최순실 씨 쪽 판결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그 부분을 다시 내려가서 판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부분을 대법원에서 확정을 안 해준 거예요. 대신 최순실 씨 사건은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놨죠. 예.
자, 잠시 이야기 먼저 좀 하고 네. 오늘 저 오희석 팀장이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 역시 또 사법농단 사건 네. 계속 하면서 아, 이제 네, 관련돼 네. 있는 거죠. 권석천 예. 그 국장. 뭐 저희 보도국장이었던 예. 그 권석천 지금 선배가 최근에 낸 책입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그 첫 촉발됐던 젊은 판사의 사표 이탄희 판사였죠. 판사. 예. 지금은 공감이라는 공익 법무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분이 하여튼 만나서 뭐 그 권 선배가 이탄희 판사를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 시작 단계 그다음에 사법농단의 어떤 그 내밀한 부분들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우리가 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또 답드리고 한 분 중에 두 분을 이제 저희가 디지털 팀에서 이제 꼽아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왔다고 하고요. 권석천 선배의 제가 서명을 받아다 드릴 생각입니다. 하지 말고 그냥 오희석 팀장이 그것도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오희석 네. 팀장이 직접 서명 사인을 해서 본인이 쓴 책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은 책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아이디 이미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박근혜 재판에 이제 뇌물죄가 합쳐지면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네. 또 이런 질문도 남겼습니다.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부분이 사실상 이제 정리가 된 네.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미 예. 1, 2심에서 그 아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문제가 됐던 말세마리 부분까지 다 뇌물로 인정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 지금 형량과는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예. 일부 어제 이제 파기환송된 부분은 원래 이분이 그 대통령 시절에 이 사건이 발생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해서 선고를 해요. 법상에 보면은 선거법상에 보면 공직자가 재임 중에 뇌물을 받았을 때는 다른 사건들 혐의들하고 함께 합쳐서 선고를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 사건 자체를 합쳐가지고 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항소심으로 돌아가면 파기환송심에서 분리를 해갖고 선고를 할 건데 그 형량이 뭐 늘어난다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강요죄 부분이 네. 이제 강요했었죠.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체적인 큰 틀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고요. 아주 여러 가지 범죄 사실 중에 몇 가지 정도가 달라진 거고, 예. 그 강요의 구성 요건에 보면 이제 범죄가 되려고 하면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폭력과 폭행과 그다음에 협박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명확하게 있었느냐. 예.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해서 파기환송을 했죠.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들 그다음에 정경련을 상대로 뭐 여기 이렇게 좀 후원해라, 돈 좀 대라, 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과연 이제 강요에 의해서만 된 것이냐, 뭐 저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돈 낸 사람들도 자기들이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느냐, 그런 취지로 강요죄가 성립이 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 전체적인 맞습니까? 포인트라고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일부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주 개별적인 부분에 굉장히 범죄 사실이 한 18가지 이상 됐었잖아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가 됐고 아마 그 몇 개의 사안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형량은 조금 뭐 오늘 그 법조인들 통화를 해보니까 예. 한 뭐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예. 이런 취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 또 아까 뭐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승계 작업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특검이 만들어냈던 논리였는데 그거를 어제 대법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판결문에 또 적시도 하고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이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좀 승계 작업이라는 이 논리 구조 자체가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대법원이 이번에 인정해 준 게 이번 수사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승계 작업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근데 그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원래 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게 고의분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이 된 사건인데 지금 그 검찰에서 의심하는 건 이게 사실은 그 합병 과정에 어떤 유리한 그 네.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합병 비율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데 활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의심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 승계 작업과 합병은 이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고의 분식이라는 부분에 동기를 마련해 주는 거여서 예. 그동안에 도대체 그럴 고의가 없었다. 우리 실수로 이렇게 했다라는 삼성의 해명이 사실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약간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검찰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일단 그 연결선상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최근에 그 삼성바이오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인멸한 네. 걸로 삼성 임직원들 예. 8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 공판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 기일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동기가 도대체 뭐가 있냐 예. 라고 했는데 검찰에선 동기가 있다. 근데 그 동기를 지금 밝힐 수는 없다.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동기 부분이 바로 이 합병을 위해서 그런 고의 분식을 했던 거 아니었느냐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법원이 마침 또 이 내용을 네. 인정을 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언제입니까? 삼성바이오 관련해서. 그거는 아직 아직 수사 중이었어요. 예. 기소가 되려면 한참 남아 있고요. 그 조사도 아직 네. 마무리가 안 그 돼서 증거인멸과 관련된 네. 부분만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인데 그것 자체도 그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단계여서 한참 남았습니다. 예. 오늘 알겠습니다. 자, 아주 이게 전문적이고 길게 잘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몇 개 뭐 질문 같은 것만 좀 소개를 하고 예, 네. 저 썬베스트님 저 죄송합니다. 김필규 앵커가 볼 때 쳐야지만 댓글이 채택되느냐. 네. 제가 계속 좀 보고 이제 질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또 지금 뭐 또 댓글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 너무 김은구 씨가 오늘 소셜 라이브 공부가 많이 된다. 또 그런 말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그러네. 김필규 앵커는 이가혁 기자의 10년 뒤 모습이다. 그렇게 10년이나 차이가 나진 않는데.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런 건 채택되기 힘들다는 점.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기 있습니다. 플랜트 이터널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귀여운 곰같이 생기셨어요. 라고 했는데 저나 한민용 앵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 테고. 그죠? 라인 캐릭터 저희 딸아이가 늘 저를 보면 곰돌이를 자꾸 얘기해서 저희 보도국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특정 뭐 또 브랜드를 이야기하기는 좀 뭐 하지만 그 라인 메신저에 나오는 뭐 어떤 캐릭터를 닮았다라고 이야기가 저희 보통 하고는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뭐 저희한테 질책하시는 말씀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뭐 굳이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또 반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거듭 소개를 해드렸듯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법농단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또 필요할 때 이제 정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한번 오이석 팀장을 이 자리에 모셔서 불러서 좀 더 또 자세한 이야기. 오늘 정말 뭐 굉장히 마음 편하게 또 진행을 한 게 사실 좀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직 이렇게 취재가 확실하게 많이 안 된 그런 기자가 혹시라도 왔을 경우에는 이런 질문 던져도 되나 이제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아주 부담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부담 없이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오이석 팀장 이메일 찾으셔가지고 보내가지고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소셜 라이프 프라이데이 시청해 주신 유저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